자, 2시간 했습니다. 그죠? 앉아있을만 해요? 예? 힘들어요? 1시간 더 버텨보세요. 11월달은 엉덩이 힘 키우는 기간입니다. 3시간은 버티시고, 집에 가서 꼭 1시간씩 앉아있으세요. 책상에 앉아갖고, 유튜브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간에, 앉아있는 습관 기르는 달이라 보시면 돼. 11월달, 12월달. 되도록이면 결석 안 하시면 좋습니다. 결석 안 하시면 좋고, 우리 부동산 학교는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을 참 많이 합니다. 반복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결석 안 하시는 게, 그게 좀 좋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분류 한번 볼게요. 주택분류. 주택분류 보니까 그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단독주택은 등기명이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호당 등기, 다시 말해서 구분 등기가 된다 봐야 돼요. 101호, 102호 이렇게 해서 구분 등기가 될 수 있으면 그는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은 101호, 102호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자는 한 사람이에요. 전세 사이가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에서 전세 사이가 난다 봐야 돼요. 다세대죠. 다 가구. 자,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종류가 뭐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우리가 공법 시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배웁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는 또 이래 공동주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기숙사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의 공동주택은 요런 4개로 구분합니다. 4개로.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첫 번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라 그러죠.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높으신 어른들이 사시는 공간. 경남도지사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공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 작년도 36회 시험은 아주 쉽게 나왔어요. 36회 시험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다음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나왔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라는 것은, 얘는 구분 등기가 됩니다. 101호, 102호 구분 등기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동주택에 입주할 때는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되죠. 그 집에 담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인이, 임대인이 돈을 얼마나 빌려놨는지 등기 떼보시면 돼. 여기서는 사고 잘 안 나요. 사고 나는 데는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죠. 다가구 101호, 102호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 전체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각 호당 전세가 얼마인지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여기서 난다 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중에 예를 들어서 돈을 일정 금액을 들고 우리가 월세 들어갈 때는 구청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하시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학교 보낼 때 이럴 때도 보시면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물론 뭐 일로 가면 좋긴 좋죠. 근데 좀 비싸. 일로 가면 좀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빌라라 이야기하죠. 빌라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을 우리는 빌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사는 호화빌라라 그러죠. 호화빌라는 어디입니까? 하면 요거. 연립주택. 요게 우리가 한남동에서 보면은, 거기 한강 다리가 보이고, 뷰가 엄청 좋은 호화빌라를 갖다 우리는 연립주택이라 그럽니다. 연립주택. 자, 그럼 아파트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 아니고 5개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5층과 5개층은 틀리죠. 5층과 5개층은 틀리다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층짜리 건물이야. 7층짜리.
근데 여기가 1, 2, 3, 여기에 상가입니다. 그럼 요 4개가 주택으로 쓴다 볼게요. 얘는 아파트가 안 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1, 2, 3, 4개 층밖에 안 돼요. 이건 아파트가 안 되죠. 이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그럼 아파트를 하려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세었을 때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라 봐야 돼요. 그럼 5개층 밑에 4개층 이하가 되면은 이거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라 봐야 됩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아파트 지읍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것도. 자, 기숙사 이거는 나중에 비우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요 4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 4개만. 연립과 다세대, 다가구, 다종주택 요거 차이점. 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5개층 이상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면은 5개층 이상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파트 가져갔어. 아파트. 그럼 우리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4개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이라는 것은 3개층 이하죠. 3개층 이하. 근데 3개층 되는 거는 구분이 안 가. 3개층 되는 것은 뭐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구분이 안 가. 어차피 이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등기부 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된 게 되어 있으면 공동주택,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단독주택이라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4개층이와 3개층이 이렇게 구분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개동의 전체 면적이죠. 한개동의 전체 면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한개동의 전체 면적, 연면적 합이 기본이 660제곱미터예요. 이것도 똑같아. 660제곱미터면 몇 평이 됩니까? 하면 한 200평 정도 된다 봐야 돼요. 200평. 자, 근데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게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660제곱미터 이하 되면 요거는 다세대라 봐야 돼요. 4개층 이하짜리인데 보니까 전체 바닥 면적합계가 200평이 전부 다 초과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연립주택, 이걸 갖다 우리는 호화빌라라고 그러죠. 호화빌라. 연예인들이 사는데. 요거는 다세대. 요 2개 구분되세요? 일단은 우리가 연립 다세대란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빼고 몇 개층이야? 4개층이야.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빼고 몇 개층이야? 4개층이야. 기본이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 밑으로 내려면 다세대라 봐야 돼. 다세대.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것도 3계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이거는 똑같이 2개 다 이하라 보시면 돼. 이하. 똑같아. 이거는.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다가구 다중주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는 문서상으로 봤을 때 다가구라는 것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다중주택은 요거는 특징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없습니까? 하면 얘는 치사시설이 없어요. 치사시설. 요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라 보시면 되죠. 밥 먹을 때는 공동된 식당에서 밥 먹는다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논하는 것은 전부 다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 기준이 얼마? 660제곱미터. 근데 이걸 초과할 때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거는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거는 다세대라 봐야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가 되면은 얘는 연립으로 가야 됩니까? 다세대로 가야 돼요?
4계층이 하면서 총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라 그래요. 다세대로 가야 되죠. 다세대. 그죠? 초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60보다는 담은 0.1이라도 많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층수가 몇 개층이야? 3계층이 합니다. 3계층이야. 똑같이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거는 이하야. 그런데 문장에 보시면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는 말이 있으면 다가구.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면 다중주택. 이 고시원 같은 거죠. 안에서 자기 혼자 밥 못 해 먹죠. 밖에 나가서 뭐 공동치사구역에서 같이 먹어야 돼. 요게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시설, 그 다음에 공간. 우리는 여기서 4개만 기억하면 된다. 뭐만? 연립 다세대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만 구분하면 되죠. 자, 기억할 것은 연립 다세대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이 나오면 이거는 단독주택. 구분됐나요? 연립 다세대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공동주택. 다가구 다중주택이 나오면 이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개층? 4계층이야.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3계층이 합니다. 3계층이야. 단독주택에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가구.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다중시설이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돼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5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 해봐도 옵니다. 이것도 100%죠, 100%. 그래서 우리가 총론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2개는 이미 나와 있다 보면 돼. 토지 용어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꼭 나와. 자, 그게 5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돼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용도적,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 보이세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토지의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적 특성. 토지의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다 봐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얘는 안 되는 특성입니다. 토지는 뭔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누가 거쳐가지고, 자, 사람이 들어오죠. 인간이 들어왔고. 자, 되게끔 만드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 큰 틀에서 정리합니다. 토지는 안 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자연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되게끔 하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고 인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 봐야 돼. 그러면 토지는 안 되는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5가지죠. 토지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동이 안 되는 특성을 갖다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는 뭐가 안 됩니까? 하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는 토지를, 특성을 갖다 우리는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또 감가가 안 돼. 소모가 안 돼. 소모가 안 되는 특징을 갖다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그러죠. 영속성. 감가, 소모가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토지는 대체가 안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토지는 대체가 안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개 나오는 것은 인접성.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5개로 이야기할 때는 부부연계인이라고 그러죠. 부부연계인. 부부는 영혼이 뭐다? 개인이다. 부부연계인입니다. 부부연계인. 자, 이렇게 안 되는 특성과 더불어서
안 되는 특성과 되버려서 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자, 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죠.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그 다음에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치의 가변성이죠. 위치의 가변성.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요것 때문에 안 틀립니다. 시험 나갈 때 요것 때문에 안 틀려. 이해 어른들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자, 안 되는 특성을 뭐라 그러고, 안 되는 특성을 뭐라 그럽니까? 자연적 특성. 자, 대입금 만드는 것을 갖더니 인문적 특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어떻게 대입금 만드는데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인문적 특성에 다룰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야, 요런 것들은 된다고 말 쓰고 있으면 돼요. 토지는 사람이 병합, 합할 수 있죠. 사람이 분할할 수 있죠. 쪼갤 수도 있어. 토지는 사람이 합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요런 위치라는 것은 경제사회의 어떤 행정, 경제, 사회, 행정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어떻다? 변하더라. 이게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맹지가 돼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 땅 앞에 도시계획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이 들어오니까 맹지가 갑자기 택지로 바뀐 거야. 가치가 변했죠. 가치가 변했죠. 사회, 경제, 행정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성격, 요걸 하더니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하더니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는 용어 해석만 하시면 돼. 오늘은 용도의 다양성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가 예를 들어서 뭐 택지가 한 10개 있고, 농지가 한 10개 있고, 그 다음에 임지가 한 10개 있어갖고, 우리나라 토지 숫자는 전체가 30개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토지 전체의 숫자는 30개라고 가정합니다. 자, 30개, 요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요거는 절대 안 변해요. 요거는 절대 안 변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 토지는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수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떤 게 변하는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변하는가. 자,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을 하니까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농지 땅을 갖고 와. 5개를 가지고 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택지로 넣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15개 된다 봐야 돼. 그럼 요거는 몇 개? 요거는 그대로 10개. 전체로 봤을 때는 30개. 맞나요? 자,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 그럽니다. 물리적 공급. 그래서 토지는 절대적으로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 봐야 돼요. 30개는 항상 몇 개가 됩니까? 30개가 된다 봐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변했는데 하니까 여기 변했죠. 택지가 몇 개로 변했습니까 하면 택지가 10개에서 몇 개로 변했습니까? 15개로 변했어요. 택지가 10개에서 15개로 변한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걸 갖더니 경제적 공급이라 그럽니다.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란 말과 경제적 공급이란 말 이해되세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공급이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라 봐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있는 용도를, 토지에 있는 용도를 다양하게 쓰라. 토지에 있는 용도를 다양하게 쓰라. 뭐에 입각해서? 최유효용에 입각해서. 자, 이 말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이 말.
최유효용을 자주 만날 겁니다. 자주 만날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베스트가 최유효용이죠. 최유효용. 밥은 맛있게, 놀 때는 열심히, 그죠? 신나게, 공부는 열심히. 그러면 최유효용에 입각해서 집은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최유효용에 따르면 집은 어떤 집을 사야 돼요? 비싼 집, 자기가 좋아하는 집, 어떤 집을 사야 돼요? 집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집은 어떤 집 사야 돼요? 여러분들 집 사러 가 부동산에 계약하러 갈 때, 예? 최고로 좋은 집. 답은 하나죠. 어떤 집? 잘 팔리는 집.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계속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토지 거래가지를 만약에 풀었다 하면은 난리 나죠. 이제는 난리 납니다, 지금.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의 토지 거래가지를 묶어놨는데 그 돈이 지방으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총알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터졌다 하면은 그 돈이 전부 다 터진 자리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 도봉동 뭐 이런데 그런 데 푼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로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돈 갖고 있으면은 전부 다들 이제 서울에 집 하나 살라 하겠죠. 사고 싶어 해. 왜? 정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토지 거래해가지고 묶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있는 집이 좋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다는 말이야. 좋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잘 팔린다는 말이야. 잘 팔린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살 때 이제 무조건 그런 집 사야 되죠. 잘 팔리는 집.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지방에서도 이제 1급제하고 나머지 급제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나마 1급제는 거래가 좀 된다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급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좀 앞으로는 떨어진다 봐야 돼요. 1급제하고 나머지 급제 차이도 이제 부산, 울산, 대구 할 것 없이 지방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터져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 살 때는 예에 입각해서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잘 팔리는 집 사셔야 돼. 뭐 이 집 사갖고 나는 평생 살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기죠. 평생 살 거라는 그런 집 절대 안 생깁니다. 아무리 바닷가 전망이 좋고, 예? 비치가 보이는 진짜 훌륭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실 때는 이제는 잘 팔리는 집을 사셔야 된다. 울산에서도 뭐 울산에 잘 모르겠지만은 울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집 사더라도 잘 팔리는 집 사셔야 되고, 어설프게 이제 싼 집 어설프게 샀다가는 이제 현금화가 되기가 조금 어렵다 봐야 되죠. 현금화가 되기가 조금,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우리가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하면 유동성이라 봐야 돼요. 유동성. 주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금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뭡니까 하면 유동성이 좋아. 현금화하는 과정이 참 빠르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 근데 부동산은 큰 가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은 얘는 뭐가 단점입니까 하면 현금화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 현금화가 잘 되려면 어떤 집을 사야 돼요? 잘 팔리는 집 사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자산 구석을 보시면은 한 70%가 7, 80%가 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7, 80%가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묶여 있어. 이게 현금화가 안 돼. 현금화가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현금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집을 살 때 이제 어떤 집을 사야 된다? 잘 팔리는 집을 사셔야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문적 특성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있는 용도를 다양하게 써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최유효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게 경제적 공급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인문적 특성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인문적 특성에서는 물리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 인문적 경제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경제적 공급은 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체유효용 요 단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단 하나. 자, 요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 그러면 쌤,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매립해 갖고 아파트 들어서고 산지경 안 하고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그런 것들은 토지 공급이 아닙니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 전부 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봐야 돼요. 바닷가 매립해서 아파트 들어서 하죠. 이런 것도 다 무슨 공급? 이건 경제적 공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 100분 나오는 자연적 특성 한번 볼게요. 자연적 특성. 자, 부동성이란 것은 이동이 안 되는 특징입니다. 부동성이란 것은 이동이 안 되는 특징. 자, 그러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은 어떤 게 나옵니까? 한번 볼게요.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들어주세요. 안 오셔도 돼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알고 시험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자, 토지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성격이.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국지적, 지역적이라고 그러죠. 토지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국지적, 지역적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이 집값이 땅값이 비싸다 해서 요 울산에 남아도는 땅을 갖다가 강남 옆에다 붙일 수가 없죠. 다 틀리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임장활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지하고 서울에 간 자식은 보고 싶으면 누가 가야 됩니까? 본인이 가야 됩니다. 토지하고 서울 보낸 또 미국에 보낸 자식을 보고 싶으면 누가 가야 돼? 본인이 가야 돼. 이걸 갖고는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임장활동. 내가 토지를 보고 싶으면 내가 현장에 만다, 임한다 이 말이죠. 내가 현장에 만다, 임한다. 이걸 갖고는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토지의 부동성, 이동되지 않는 특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내려와서 지역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구성 안에 들어와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내려와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 것도, 여기 전부 다, 부동성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 토지는 자연적 특성에 한해서 토지는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 이동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동이 안 되는 특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토지는 지역적, 국지적 현상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가야 돼. 임장활동.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내려와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착무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세 수입의 어떤 근거가 되죠.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서 나온다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기에 세금이 많습니까? 후반기에 세금이 많아요? 1월에서 6월이 많습니까? 7월에서 12월이 많습니까? 세금이 국세 지방세가 우리가 전반기에 많습니까? 후반기에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후반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6월 1일이 여기에 뭡니까 하면 납세의 여기에 기준일이에요. 그 세금이 전부 다 6월 1일 뒤에 있다 봐야 돼요. 7월 달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어떤 재산세, 그 다음 9월 달에 주택재산세 반하고, 그 다음에 토지재산세, 12월 달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이와 같이 세금이 전부 다 뒤에 있다 봐야 됩니다. 이런 수입의 근거가 되는 게 전부 다 부동성이라 봐야 돼요. 부동성. 자, 그 다음에 부정성 한번 볼게요. 부정성.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거는 내가 숙제 딱 줄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하는 것에 내가 숙제 줄 겁니다. 오늘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자, 부정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생산이 안 되는 거야. 토지는. 자,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요거는 물리적으로 토지는 절대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절대 공급이 안 돼. 근데 토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산지경 안에서 땅, 예를 들어서 수면 매립에가 토지 들어오는 것은, 그러한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 그거는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 아시겠죠?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되고 안 되고 물으면 절대 안 돼. 예외 없습니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돼. 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우리가 빵을 생산하는 어떤 빵 공장에서도 빵 하나에 생산하는데 생산비 단가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런 거 다 계산하겠죠. 그런 거 다 계산하는데 토지 자체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자체는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더라?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런 토지를 드론에서 위에 착 찍게 되면은 막 이런 토지가 이래 돼 있어. 이렇게 막 이게 건물이 여기에 좀 집중돼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산이야 산.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 뭐 이렇게 막 건물이 집중돼 있고 이래 돼 있어.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어느 한쪽에 도심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럽니까 하면 집약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집약화. 그래서 도시는 토지는 어떻게 전부 다 집약화 현상이 된다 봐야 돼요. 조방화 현상이 이거 반대로 하는 조방화라는 거죠. 조방화라는 것은 다 어디에? 시골에. 시골에 가면 뭐 전부 다 집이 이래 돼 있죠. 여기 뭐 좀 이래 돼 있다가 좀 논밭이 있다가 뭐 이래 돼 있고. 이걸 뭐라 그러고 조방화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집약화라 그럽니다. 집약화. 널리 분산 분포되어 있는 것은 조방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집약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슨 현상을 띠고 있다? 집약화 현상을 띠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배웠죠. 이런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유효용, 체유효용의 이런 용어 도입의 어떤 근거가 된다 봐야 됩니다. 체유효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도입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 토지 공개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냅니다. 이 소유권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이 사용수익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소유권 줬는데 난데, 토지 소유권 줬는데 난데, 토지가 국가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나는 토지를 수용하겠다면 나는 이걸 뺏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토지 공개념이라 그럽니다. 토지 공개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는 어쩔 때 볼 때는 공적인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더라.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더라. 이걸 가지고 토지 공개념이라 그럽니다. 토지 공개념.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 내고 토지 옮길 때마다 이전할 때 신고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이게 토지 공개념 제도 때문에 그렇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토지 공개념이 들어오게 된 이러한 배경의 원인이 되는 것도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집약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체유효용의 어떤 도입 근거와 토지 경영의 어떤 배경이 생긴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성.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울라 하지도 안 하겠지만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자,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앞에 보니까 영속이란 말이 들었죠. 영속. 토지는 영원하다는 거야.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토지에 내가 집 지어갖고 이 동네에서 나는 오손도손 식구들 챙겨가면서 나는 살았는데 내 죽고 나니까 자식 놈은 이 집 임대 놓고 지는 어디 갑니까? 서울 가버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 사람 또 죽고 나니까 그 자식은 그냥 그 동네에 또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나는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토지를 갖다가 소유하면서 수익을 챙긴다면 내 자식은 내 죽고 난 다음에 토지를 임대차 놓으면서 사용이익을 챙깁니다. 소유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때문에? 토지의 어떤 영속성 때문에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제발 술 좀 퍼먹지 말고 제발 그 옷 좀 그만 살고 제발 땅 좀 사라 그랬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제발 땅 좀 사라, 제발 땅 좀 사라 이랬죠. 그게 뭐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그러면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내 죽고 나고 내가 죽든 자식이 죽든 토지는 감가란 게 있습니까? 토지는 감가란 게 없죠.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뭐가 안 돼? 감가가 안 됩니다. 소모가 안 된다 봐야 돼.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또 틀리집니다. 경제적 감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한테 맹지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에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경제적 감가라 봐야 돼. 얘는 물리적으로 소모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토지를 갖다 흙으로 삽으로 파서 흙을 던져버리든 발로 차버리든 간에 내 토지 자체는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물리적 감가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정성에서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되지만 여기서는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제과점에 갔을 때 단팥빵을 하나 딱 사 먹었습니다. 단팥빵 딱 사 먹고 나면 제과점에서는 그 단팥빵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새로 재생산하겠죠. 그래서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소모란 게 있어야 돼. 근데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비슷한 거 보면 여기 두 개가 비슷하죠.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것은 부정성,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이득, 그 다음에 사용이득, 이런 거. 소유이득, 사용이득, 임대차 시장,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영속성에서 나온다 봐야 되죠. 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놈은 토지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이득, 사용이득이 계속 생기고 임대차 사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영속성 때문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문장에 장기, 장래, 뭐 미래, 예측, 이래 미래의 지향적 단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전부 다 영속성에 포함됩니다. 장기, 장래, 미래, 예측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에 포함된다 봐야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자, 개별성은 뭡니까 하면은 개별성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얘는 특징이 개별화. 우리가 아파트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에 사는데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살아도 저거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틀리다 그래요.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사는데도 저거 집 우리 집은 틀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체도 마찬가지죠. 토지 자체도 대체가 될 수 있다 없다. 토지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별화, 그 다음에 독점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물가의 법칙. 한 개의 물건이라도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긴 건 똑같아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일물가의 법칙이라 봐야 돼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같은 34평 아파트, 같은 구조를 가지고도 부산, 서울, 대구, 대전, 울산 다 틀린다 봐야 돼요. 부동산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어떤 부동산 간의 비교도 안 된다 봐야 돼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개별성. 개별화, 독점화 이런 것들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되고 토지 부동산 간의 비교가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개별성에서 나온다 봐야 됩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5번에 이게 부동성 돼 있죠. 부동성. 국지화, 그 다음에 지역시장이 일어나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임장 활동돼 있죠. 임장 활동, 조세 수입이 증가되는 것도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라는 합니다.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라는 것도 부동성 때문에. 자, 영속성에서는 첫 번째, 물리적 감가상각적용이 배제됩니다. 감가상각적용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 그 다음에 이용의 어떤 분리, 임대차 시장이 일어나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소모 안 되죠. 재생산 이론이 성립 안 되는 것도 영속성. 장기, 장래 예측 가치 일의 미래지향적 단어가 나오면 영속성. 그 다음에 부정성에서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집약적 이용.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체유효용 이런 것들이 도입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성. 자, 밑에 개별성에서 보시면은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 안 되죠. 그 다음에 공통의 원리 이론 도출, 비교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공통의 이론 원리 도출. 그 다음에 개별화 독점화 구체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별성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에서 인문적 특성에서 우리가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물리적이란 말과 그 다음에 경제적이란 말과.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는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 안 돼. 그 다음 물리적 뭐가 안 돼? 감가 안 돼. 그런데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죠.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봐야 돼. 경제적 공급되죠. 그 다음에 뭐도 돼? 경제적 감가도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어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합니다. 물리적이란 말과 그 다음에 경제적이란 말을 기억합니다. 물리적이란 말과 경제적이란 말을 기억한다 봐야 돼. 그래서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 임야를 택지로 만들어서 아파트들에 쓰게 하는 것을 이걸 무슨 공급이라 한다고? 그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라 그럽니다. 경제적 공급.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용어 자체 여러분들도 부부 연계 요 앞에 있는 타이틀만 기억하시고 요 말도 두 개만 기억합니다. 물리적이란 말과 경제적이란 말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리적으로 나오게 되면 되고 안 되고, 물리적으로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경제적이란 말에 넣으면 되고 안 되고, 된다 보시면 돼요. 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체는 항상 이동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감가가 안 되고, 대체가 안 되는 이런 물리적 현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인간이 들어와갖고 경제적으로 공급한다든가 경제적 감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이 들어와서 가능케 만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갖고 이 책 말고 다른 교재,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독서, 본인이 보시는 어떤 책이라든가 낙서지, 안 그러면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영화 이런 걸 다 보셔도 되는데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갖고 1시간 정도 있는 습관만 기릅시다. 습관만. 자, 오늘 첫 수업 이렇게 했고,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뵐게요. 다음 주는 경제론 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